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웹툰 작가로 활동 중인 31살 여성이에요. 아직 그렇게까지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으니 언젠가는 당당하게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날이 오겠죠? 비록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나름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터라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을 정도로는 돈을 벌고 있어요. 거기다 제 평생의 꿈이 바로 웹툰 작가였기에 하루하루가 제게는 그저 행복하기만 하네요. 어린 시절 그때만 해도 인터넷으로 만화를 보는 게 생소했던 때라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동네에 있는 조그만 만화방에 자주 들르곤 했죠. 장르를 불문하고 스토리에 빠져서 정신없이 만화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은 멀리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어렴풋이 나도 만화를 그리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그려낸 세상이 아닌 나만의 상상력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제게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빠가 안 계세요. 엄마 혼자 저를 낳으셨고 그 후에 재혼을 해서 새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생긴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새아빠마저 몇 년 후에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서 저와 제 동생 둘을 먹여 살려야 하는 처지에 놓여버린 겁니다. 다행히 외가집이 그럭저럭 형편이 좋으신 덕분에 저와 동생은 외가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결과적으로 두 남편을 잃어버린 엄마는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을 해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걱정이 참 많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곧 정신을 다잡은 엄마는 외가의 지원을 받아 과일 장사를 시작하셨고 저희 세 식구는 외가에서 나와 따로 살 만큼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돈을 모은다는 건 꿈도 못 꾸고 겨우 두 딸을 보살필 수준의 생활비도 겨우 버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형이나 장난감 같은 걸 사달라고 조른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죠. 가지고 놀 게 별로 없던 저는 자연스럽게 책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네요. 물론 글자가 많은 책이 아니라 만화책을 주로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게는 완전 신세계였어요. 하루 종일 일 때문에 바쁘기만 했던 엄마는 동생을 제게 맡길 수밖에 없었고 변변한 부모의 사랑 같은 건 기대도 할 수 없는 고단한 제 삶에 있어서 만화책 속의 세상은 정말 꿈만 같았죠. 그렇게 현실이 힘들수록 저는 더욱더 만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대학교를 포기했어요. 엄마도 참 대단한 게 그토록 어렵게 혼자서 두 딸 키워내면서도 어느 정도 돈을 모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자매 둘 다 대학교를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어차피 제 꿈은 만화를 그리는 거였으니 대학교는 필요 없다 생각을 해서 크게 대학에 대한 미련은 없었어요. 거기다 동생이 저보다 공부도 훨씬 더 잘한 것도 한몫했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엄마 나 대학교 안 갈 거야.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리고 이제부터 나도 돈 벌어서 우리 지혜 대학교는 내가 보낼 테니까 엄마는 건강관리나 잘해 알겠지?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언제부턴가 엄마가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10년이 넘게 하루도 마음 편히 쉴 틈 없이 일만 하셨는데 어떻게 몸이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빙 주유소 알바 그리고 편의점까지 얼마를 벌던 무조건 반은 집에 생활비로 보탰고 나머지는 제 미래를 위해 모았죠. 그런데 일이 힘든 거에 비해서 버는 돈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래서 알바는 알바구나 하며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만화를 그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아쉬운 마음을 달래던 그때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내던 친구를 통해 고소득 알바가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골프장 캐디 알바였죠. 면접만 통과하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알바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한껏 기뻐했는데 뒤이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굴이랑 몸매가 좀 받쳐줘야 하는데 너 옛날 그대로지? 설마 그새 살찌거나 그런 건 아니지? 라고요. 약간 기분이 상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닌 저는 고등학교 때 너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라고 안심을 시켜줬고 친구와 함께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한 번에 합격한 저와는 다르게 오히려 친구는 떨어졌더라고요. 친구는 저랑 잘 아는 사이라며 자기가 옆에 있어야 워낙 내성적인 제가 적응하는 데 편하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는 바람에 결국 친구도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캐디 알바를 하면서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어요. 누구는 한 달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데 또 누구는 하루에 몇백만 원씩 쉽게 쓰는 모습에 엄청난 괴리감과 허탈감이 느껴져서 처음엔 마음 잡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알게 모르게 은밀한 유혹들이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런 걸 노리고 골프장을 찾는 중년 남성들도 제법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눈 딱 감고 한번 받아줄까라는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와 동생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던 그건 네 자유지만 나중에 자식 낳았을 때 창피할 것 같은 짓은 절대로 하지 마. 엄마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니들한테 떳떳하다. 라고요. 그래서 저는 꾹 참았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넘기지도 않고 차라리 칼같이 선을 그어버렸죠. 한동안 저를 그렇게 귀찮게 하던 더러운 유혹들도 제가 워낙 철벽을 치다 보니 소문이 나서 조금씩 잦아들더라고요. 거기다 그런 짓까지 하지 않아도 이미 제가 벌고 있는 수입이 이전에 하던 알바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았기 때문에 더 잘 참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숨을 돌리게 되자 전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에만 묵혀두었던 만화가의 꿈을 다시 꺼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캐디 알바를 하면 저녁에는 만화를 배울 곳을 찾아보는데 제가 사는 곳 근처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죠. 책으로 출판된 만화보다는 인터넷으로 보는 웹툰이 대세라고요. 저는 당장에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동네에 작은 웹디자인 학원을 발견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웹툰만 가르치는 곳은 아예 없더군요. 그래서 일단 디자인 프로그램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자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주경야독이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며 오로지 돈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루를 마감하고 자려고 누우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는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후로는 뭔가 제 목표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더 이상 허탈한 감정은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가득했죠. 비록 그전보다 잠은 많이 줄여야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충만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통장에 쌓이는 잔고만큼 제 실력 또한 늘어갔고 어느 정도 웹툰 작가로 나서볼까 할 만큼 자신감이 생겼을 때 남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캐디 면접을 본 친구가 소개해줬고요. 친구가 사귀는 남자친구의 지인들 중 한 명이었던 남친은 다른 건 몰라도 돈 많은 집 아들로 통할 정도로 집안이 좋다고 하더군요. 사실 평생 가난에 쩔어 살아온 제게 부잣집 아들이라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더라도 남친은 유머 감각도 뛰어났고 대학교도 나름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곳을 나왔으니 제게는 분에 넘치는 남자친구였어요. 물론 남친이 먼저 제게 호감을 보였다는 걸 알게 된 친구가 그러더군요. 진짜 봉잡았다고요. 저도 딱히 부정하지는 않았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도 별 볼일 없는 저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배경을 가진 남자친구와는 큰 격차가 있었으니까 인정할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눅이 들거나 기죽지는 않았어요. 비록 정규직은 아니지만 또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직업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또 배운 게 없다고 해서 저의 가치가 훼손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캐디를 하면서 수많은 남자들에게 대시도 받고 또 은밀한 유혹들도 많았지만 전 당당히 거절할 만큼 바르게 살고 있다고 자부했기에 고작 돈이 많다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당당한 태도에 남친이 그러더군요. 다른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남친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한 번은 남친과 데이트를 하다 우연히 시내에서 남친 어머니를 뵌 적이 있거든요. 처음엔 남친만 보셨는지 활짝 웃으며 다가오시던 남친 어머니는
이내 저를 발견하시곤 순간 벌레 씹은 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그쪽이 우리 민혁이가 만난다는 그분? 이러시면서 뜬금없는 질문 공세를 하시더라고요. 검정고시로 겨우 고졸이라던데 맞냐? 또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교육조차 못 받았냐? 뭐 이런 가시가 잔뜩 돋친 질문들만 하는데 남친이 중간에서 끊어주지 않았다면 그날 길거리에서 대판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잘 놀다가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남친 어머니를 보며 전 곧바로 남친에게 우리 결혼은 꿈도 못 꾸겠다. 저렇게 대놓고 싫어하는 걸 드러내시니 말이야 라며 냉소 어린 한마디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엄마가 오늘 예민한가 보다. 대신 아빠는 진짜 쿨하고 괜찮으신 분이라면서 어찌나 자기 아빠 자랑을 하는 건지 아빠가 2명이나 있었어도 지금은 아무도 없는 제 입장에서는 아빠 자랑을 하는 남친이 참 부럽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날의 더러운 기분 때문에 남친과 더는 깊은 관계가 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저를 마치 모자란 사람처럼 쳐다보던 남친 어머니의 눈빛이 한동안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서 남친과의 교제까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모르게 남친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주말에 근사한 곳에서 기분 전환 시켜준다고 해서 따라 나간 자리에는 생각지도 못한 남친 어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전 곧바로 남친을 째려봤죠. 눈으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있는데 남친 어머니가 우리 아들 얼굴 뚫어지겠네. 이번이 구면이니까 말놔도 되지? 아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우리 아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나 싶었는데 이런 꿍꿍이가 있었네? 하며 호탕한 척 웃으시는데 전 바늘방석이 따로 없었죠. 어차피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다 아는 상황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남친 어머니의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사부터 현재 일하는 직장은 물론이고 수입은 구체적으로 얼만지 그리고 저희 엄마는 현재 뭐 하시는지 거기다 노후 준비까지 별의별 걸 다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친정엄마가 늙으면 누가 모실 거냐는 진짜 너무도 속이 뻔히 보이는 질문까지 하시대요. 아무리 돈 많고 학벌이 좋아도 사람 자체가 쓰레기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전부 쓰레기뿐이구나 싶었습니다. 불쾌한 기분을 억누르며 그냥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면서 언제쯤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친이 아빠 여기 하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남친은 저 몰래 자기 어머니만 부른 게 아니라 아버지까지 부른 거죠.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한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남친이 손을 흔들고 있는 쪽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친이 해맑게 웃으며 아빠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저희 골프장에 자주 오는 단골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솔직히 그냥 단골이면 다행이게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로 유명한 인간이었어요. 새로 캐디가 오면 무조건 직접 대고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거기다 매너는 얼마나 더러운지 돈 좀 있다고 무조건 반말은 기본이고 시도 때도 없이 야한 농담을 하지를 않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인간이 왜 악질이냐면 몇몇 순진한 캐디들을 돈으로 유혹해서 가지고 놀다가 아이도 몇 번 지운 이력까지 있는 인간이거든요. 진짜 악질이라고 불릴만 하죠? 물론 좋다고 따라 나선 여자들도 잘한 거 하나 없지만 자기 딸버린 애들과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남친 아버지라는 인간 역시 구제불능인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남친 아버지가 저희 골프장에 왔다 간 날이면 저희 캐디들 단톡방에 난리가 납니다. 사진부터 동영상까지 여러 개가 올라오죠. 가는 데마다 더러운 짓은 혼자서 다 하니까 저희 골프장에서도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거기다 한참 돈에 예민한 젊은 아가씨들을 꼬셔서 실컷 즐길 거 다 즐기고 결국 지겨워지면 버려버리는 인간이 제 남자친구 아버지라니 등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근데 멍하니 남친 아버지가 들어오는 쪽을 보고만 있는 제게 남친 어머니가 쏘아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뭘 그렇게 쳐다만 보냐고요. 전 웃음이 나는 걸 겨우 참으며 큰 소리로 인사를 했죠.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돼버린 남친 아버지를 보며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니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쪽도 저를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앉지도 못하고 망부석이 돼버린 자기 남편을 보고는 저보고 서로 아는 사이냐 물어보는 남친과 남친 어머니에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돈 많고 학벌 좋은 거 전부 소용없네요. 참 불쌍하게들 사십니다. 자세한 건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전 이만 일어날게요. 라고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갈 때 가더라도 무슨 상황인지는 설명을 하고 가라는 겁니다. 저를 잡고 있는 남친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쳐버렸습니다. 니네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지. 저런 인간을 아빠로 둔 거 평생 후회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리고는 남친 아버지라는 인간을 뚫어져라 쳐다봤지요. 자기도 캥키는 게 많은 건 아는지 연신 헛기침만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대요. 그냥 이대로 제가 나가주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해주기에는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대충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굵직굵직한 몇 개만요. 아마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남친 어머니가 오히려 제게 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못 배운 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전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저희 단체톡에 올라온 몇 개의 영상과 대화들 캡처해서 남친한테 보내줬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한 다음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죠. 그게 남친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애초에 결혼을 생각한 사이도 아니었고 만남을 계속 유지할지 말지 고민하던 단계라 이별의 후유증 따위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데이트다 뭐다 해서 제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빠듯했는데 남친과 헤어진 뒤로 전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전보다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구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위치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요. 물론 캐디 알바는 그만둔 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남친 아버지가 건드렸던 여자들 중에 아주 독한 애가 있었나 본데 각종 성범죄 혐의로 고발을 당해서 아주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버렸답니다. 꼴 좋죠 뭐. 자업자득 아닌가 싶네요. 좀 배웠다고 사람 깔보고 돈 좀 있다고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냥 아는 인간들의 말로는 대부분 저렇더라고요. 돈보다는 인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밤이네요. 그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 시월드 말만 들었지 막상 직접 겪어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소한 일들은 나름 잘 참아오고 있었는데 요 근래 들어 자꾸만 선을 제대로 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희 시동생들이에요. 저희 남편이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밑으로 남동생 하나 그리고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아직까지 몇 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제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수험생이었으니 솔직히 이제는 언제쯤 합격할지 아무런 기약도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죠. 저는 서울에서 쭉 태어나 살았고 대학과 직장까지 전부 다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시댁은 지방도시예요. 남편 역시 그쪽이 고향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자란 남편은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직장도 서울에서 잡고 그렇게 저와의 인연도 시작되게 되었네요. 남편이라는 남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 무던하고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크지도 않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묵묵히 혼자서 해결하는 스타일이지요. 친구들이 부모님 도움받아 대학 다닐 때 남편만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거진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생활비는 받아서 쓰긴 했다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문제는 바로 시동생들입니다. 독립심이 강한 남편과는 달리 시동생 둘 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성실한 타입들도 아니에요. 대학도 저희 시댁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지방사립대를 졸업했고 그 뒤로 취업이 힘들어지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원은 또 서울에서 다녀야 한다고 서울의 유명한 학원촌에 월세를 얻어서 둘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시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그리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동생들까지 보조해주기엔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저 몰라 자기 용돈과 비상금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준다는 것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사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것도 아니라서 그것마저 못하게 할 수는 없더군요. 아내 된 도리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모른 척 해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용돈을 아껴서 마련한 돈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정도 푼돈으로는 철없는 두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시부모님의 바램과는 달리 작년도 시험에 또 낙방하고 말았네요. 사실 이번 일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남편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성적으로 사리분별을 잘하던 남편 역시 자기 가족이라는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참고로 저희 집에도 오빠가 하나 있는데 현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도 그렇게 안 하고 뺀질뺀질 놀러만 다니더니 유명 IT 기업에 취업해서 미국으로 파견 근무까지 갈 만큼 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교포이세인 새언니를 만났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예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착하고 예의 바른 새언니는 저희 가족에게 진짜 잘하려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초청받아 다녀왔는데 또 이사를 했더군요. 벌써 세 번째 이사라고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사한 집은 영화에서나 보던 수영장이 딸린 넓은 주택이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새언니와 오빠가 조금 부럽기도 했네요. 아무튼 작년에 저희 오빠가 새언니의 임신 소식을 알려왔고 올봄에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저희 부모님 모두 미국으로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봐줄 겸 모처럼 여행도 하실 겸 해서 6개월 정도 미국에서 지내다가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지난달에 미국 오빠 집으로 넘어가셨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지요. 공무원 준비하느라 서울에 와 있는 시동생들이 저희 부모님 집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들이 그동안만 살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빈집이니까 관리해줄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냐고 거기다 자기들이 있는 반계약이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주고 나가라고 한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6개월 동안만 살다가 새로 집 구해서 나간대요. 아니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이 무슨 낡은 빌라도 아니고 아무리 시동생이라고 해도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빈집이니까 자기들이 관리해주면 양쪽 다 좋은 거 아니냐고 자기들이 직접 물어보기는 그러니까 저보고 대신 허락받아 달라는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네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할 줄로만 믿었지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도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빈집으로 있으나 안에 누가 들어가 사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웬만하면 빌려주는 방향으로 하라는데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남편한테 되물었습니다. 지금 부모님 아파트 한 달 관리비만 해도 시동생들 사는 집 월세랑 비슷할 텐데 그 돈은 어쩔 거냐고 말했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관리비는 나가는 거 아니냐네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 평편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그걸 꼭 받아야겠냐. 관리비야 어련히 알아서 저희 부모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냥 완전히 맨몸으로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차마 부모님께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집에는 20년 가까이 살아온 우리 엄마의 모든 흔적이 남아있는데 하다못해 접시들만 해도 엄마가 진짜 열심히 모아오셨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시동생들이 아끼고 잘 쓴다고 한들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자식된 도리로 생각해도 시동생들에게 부모님 집을 빌려주자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 부모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마도 제가 어지간히 시댁 눈치 보며 산다고 생각하고 슬퍼하실 것 같았습니다. 가장 서운한 건 자기 동생들이라고 편드는 남편이었어요. 결국 그날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말았지요. 절대로 우리 친정집은 내주기 싫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네요.
그럼 자기 동생들은 어쩌냐길래 그걸 내가 왜 걱정해줘야 하냐고 홧김에 소리를 확 질러버렸습니다. 그런 제 말에 남편은 많이 서운했는지 그날 혼자 술 마시다가 거실 소파에서 혼자 자더라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이 딱히 제 편을 들어준 적은 별로 없었어도 이런 식으로 대놓고 시댁 편을 든 적도 없었기에 그냥저냥 참고 살았던 건데 이번에는 확실히 남편까지 모두 다 똑같은 놈들이다 싶더군요. 다음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는 한 번만 잘 생각해 줄 수 없냐고 또다시 부탁 아닌 협박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이 집안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게 없나 보다 싶었어요. 아니 시동생들 집 계약이 끝나고 새 집 구할 때까지 며칠만 우리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사돈댁을 6개월간 무상으로 빌려달라는 시댁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도 저희 부모님 살림살이 그대로 있는 집을 말이에요. 어머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은 아직도 삐졌는지 저랑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로 심각한 인간인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주말이 지나면서 자기 기분도 조금 풀렸는지 저한테 와서 말도 걸고 애교도 부리더니 벼랑간 저희 부모님 집 이야기는 아예 없던 걸로 해주겠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단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뭔데 없던 걸로 하고 말고를 정합니까?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아줄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곧이어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 동생들 집어들 때 보증금 좀 빌려줘야 한다며 2천만 원만 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고 폭발해버렸어요. 결국 돈 내달라는 소리 하려고 우리 부모님 집을 처음부터 언급한 거였나 싶은 의심까지 들면서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더라고요. 내가 왜 너도 아닌 니네 집 못난 동생들까지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냐. 그렇게 우리 집이 웃음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랍니다. 결혼하면 양쪽 다 한 가족 아니냐고. 그런데 왜 자꾸 돈돈거리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벌벌 떠냐입니다. 자기 엄마랑 동생들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는지 아냐며 도리어 저를 무슨 돈에 환장한 여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더 나아가 가족끼리 조금씩은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해야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며 되지도 않는 말만 번지르르한 설교까지 시작하더군요. 더 들어줄 인내심도 바닥이 난지 오래라. 그냥 중간에 말을 끊어버렸어요. 서운해하던 말던 내가 알게 뭐냐고 앞으로 한 번만 더 당신 동생들에게 우리 부모님 집을 빌려주던 아니면 그 대가로 돈을 빌려준다는 소리를 할 경우에는 그때는 나랑 이혼하고 당신 곱게 보내주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남편은 그 소리에 또 한 번 더 삐졌는지 며칠 동안 저랑 말도 한마디 안 하고 한 집에 살면서도 제가 없는 듯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지치고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저런 식으로 삐져대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더라도 저와 아이보다는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동생들을 더 먼저 챙길 것 같은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남편과 전혀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는 차마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고 그나마 저의 가장 친한 친구한테 물었더니 아이가 생기기 전에 빨리 이혼하고 도망치라는데 저도 그게 답이라고 인정은 해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깨진 순간 저는 그 어떤 관계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당장은 좀 조용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남편이 또 삽질이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결심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지요. 어차피 지금 사는 집은 반반 부담으로 하고 들어온 거니 재산 반씩 찢어서 갈라서면 아무 문제도 없고 깔끔할 것 같네요.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기 동생들은 본인이 직접 챙기면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남은 건 제가 어떤 결정을 언제 하느냐만 남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사연 남기러 올게요. 후기 글입니다. 지난번 사연을 보낸 뒤로 반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저는 당분간 부모님 댁에서 같이 지내려고요.
원래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냉전 상태로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는 저보고 그깟 집 하나 있는 걸로 유세 떠는 못된 년이라 하는 겁니다. 입에 담지 못할 각종 쌍욕을 퍼부으시면서 도대체 시대갈기를 얼마나 우습게 아냐고 난리를 피우는데 갑자기 욕을 먹으니까 저도 기분이 확 나빠졌고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그냥 내내 해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말이면 단줄 아냐 따지면서 왜 남의 집에 공짜로 살겠다는 소리를 그토록 당당하게 하시냐 따져 물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존댓말도 해드리고 상스러운 단어 하나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냐면서 못 볼 꼴 보기 싫으면 입 좀 닥치라고 하대요. 제가 누굽니까? 닥치라고 하면 닥치고 뭐. 그래야 하냐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나갔더니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하겠는지 시모랑 신우까지 합세해서 2대1로 머리채를 뜯고 싸웠네요. 시모가 먼저 제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반격을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신우까지 끼어들어서는 저를 눕힌 다음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겪는 난리통에 처음에는 아무 정신도 없더군요. 결국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옆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저희 집에 경찰까지 찾아왔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는 나중에 폭행으로 두 인간들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어이없게도 쌍방폭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시어머니 머리카락도 한 움큼 쥐어뜯기도 했고 거기다 신우 멱살 잡고 뺨도 몇 대 때리긴 했지만 애초에 그쪽에서 먼저 때리고 시작한 거라 조금 억울하기는 했어요. 둘이서 힘으로 저를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던 모양인데 그쪽에서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학교 시절까지 제가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학교 졸업하면서 육상부를 그만두긴 했지만 적어도 60대 시어머니와 30대 시누이 두 명을 제압하지 못할 만큼 약골은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맞기는 했어도 그 후에는 제가 훨씬 많이 때렸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고 어쩔 수 없이 폭행권은 서로에게 좋을 게 없으니 그냥 쌍방으로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치만 자기들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손찌검부터 해대는 수준 낮은 인간들에게 정말 질려버렸고 막상 자기 가족들이 저한테 했던 폐악질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남편과도 진짜 끝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예의나 반성만 있었더라도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는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뒤 재지 않고 이혼하겠다는 결심까지는 안 섰겠지요.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세상에 자기 가족들이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어디까지 이해해주고 편을 들어주는지는 각자의 도덕적 기준에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남편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그냥 실망 그 자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그래서 미련 없이 갈라서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혼할 당시만 해도 저는 친정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비밀로 하고 진행을 했어요. 저 혼자서 변호사 선임하고 상담까지 전부 다 해결을 했지요. 다행히 실력 있는 변호사님을 잘 만나서 제가 챙길 수 있는 건 거의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멀쩡한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저와 이혼하면서 졸지에 방둑에 딸린 반지하 빌라로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거기에서 그렇게 끔찍히 변호해주던지 동생들이랑 부대끼며 같이 살고 있답니다. 어쩌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결혼한 자기 아내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동생들이니 이제라도 평생 뼈 빠지게 다시 뒷바라지 하길 바래요. 뭐 둘 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것까지는 않지만 또 혹시 아나요? 시험이라는 게 원래 운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 붙을 수도 있을지 말이에요.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 아무리 동생들한테 헌신하며 살아봐야 나중에 동생들도 자기 인생 찾아갈 테고 그때가 되면 제발 땅을 치며 후회하길 바래요. 염치라고는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는 인간들과 다시는 볼 일 없게 돼서 다행이다 싶네요. 늘 행복하시고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